안녕하세요. 표정들이 표정들이 다들 오늘 자녀분들이 학력고사 보시는 분들 계세요? 학력고사가 아닌가 요즘에는? 수능 시험이구나. 이제 교재가 나왔죠? 여러분들 교재 한번 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방법은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오 그러면 그걸 잘 펴야 돼. 그리고 형광펜 준비해서 이렇게 밑줄 그으시오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합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밑줄 그으시오 하면 하시고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메모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그러면 돼요. 자, 이 교재 한번 쭉 펴봤더니 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면 어디 있느냐 목차가 뭐 이 책의 구성에 목차 어디 있어요? 찾기도 힘들어요. 맨 앞에 찾기도 힘드네. 거기가 30 몇 페이지요? 거기가 몇 페이지야? 안 쓰여 있죠? 아 여기 있구나. 페이지가 없어서 이 책의 차례 여기 한번 펴보셔. 책의 차례 펴시면 여기 보시면 01 파트 1번 한번 보실래요? 왼쪽에 파트 1번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나요? 법률행위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파트 2는 물권법. 그다음 파트 3은 채권법인데 계약법 이렇게 쓰여 있고 마지막에는 민사특별법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보시면 여기 안 먹혀. 해봐야 돼. 그래서 됐어. 가서 찍어.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시 보시면 민법의 편제는 민법은 이렇게 1조에서 이렇게 1118개 조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되어 있고 2편과 3편을 합해서 우리의 재상법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4편과 5편을 합해서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모든 게 중심이 부동산 중개 활동과 관련된 지식만 배운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 활동에 필요한 지식만 배워. 근데 민법은 여기서 어디만 배우냐면 제2편 물권법과 요 채권법을 물권법이라고 그러고 채권법이라고 하고 여기에 친족 상속은 시험에서 제외돼 있고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나오는 그런 특별한 법을 민사특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문제씩 나오지. 민사특별법을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민법 책에 한번 차례 한번 봐봐. 1편을. 그럼 메모하시오 그러면 하라고 그랬어 오빠가. 그냥 할 필요 없어. 봤더니
여기 파트 1번을 봐. 파트 1번을. 파트 1번 목차를 봤더니 법률행위라고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민법 총칙에 8개의 7장이 있는데 그 중에 5장만 시험 범위야. 그래서 여기서 1조부터 여기서 우리는 시험 범위가 103조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고 103조에서 154조만 시험 범위야 이게.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법률행위만 아시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 지난주에 법률행위의 개념을 여기서 법률행위의 개념을 유언 아시는 것처럼 법률행위라고 했지. 혼인도 법률행위, 그 다음에 계약도 법률행위. 그럼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의사표시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이걸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라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를 다 법률행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계약도 법률행위거든.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주로 계약을 배우는 거지 혼인이나 유언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편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 이건 알아셔야 돼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 작년에는 앞에 총칙을 가르쳐 줬더니 잘 몰라. 그래서 제일 쉬운 계약을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디를 배우려고 하냐면 계약법을 배우는데 자, 한 장 넘겨보시죠. 파트 3을 한번 봐. 파트 3. 파트 3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다가 왼쪽에 메모를 하셔. 계약법 왼쪽 파트 3 왼쪽에 지금부터 메모하시고 그럼 메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파트 3편에 뭐라고 써냐면 왼쪽에 오빠 말을 잘 들어야 돼. 계약법 왼쪽에다가 이걸 그대로 쓰려고 그래 이걸. 그래서 자 써봐. 제3편 제가 메모할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제3편이 채권.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채권이 뭐냐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외워놨어. 채권이 뭐라고요? 요건 외우자. 특정 채권은 아무에게나 청구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에게만 청구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채권의 발생 원인도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 안 들어가고 생기는 경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물권의 발생 원인도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있어. 그러면 채권의 발생 원인도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 또 하나는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시 해.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뭘 배웠다 이 얘기하지도 말자고. 물권과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하는데 물권의 변동 원인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없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채권의 발생 원인도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럼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겨. 다시 한번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까지. 근데 계약은 법률 행위이므로 의사표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요걸 배운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계약은 법률 행위라고 했으니 사무관리나 부당이익이나 불법행위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 채권편에서는 이것만 시험 범위이므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여있냐면 다 같이 계약법.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계약법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자 어디 보자. 그 파트 3의 계약법이 맞아 제목이. 응?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거기서 나오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해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야. 항상 연상해서 논리성이 터득이 돼야 되면 그래서 계약에다 밑줄 그으시면 자 여기다가 써보자. 여기 쓰라고 그랬지? 제1장
제1장 계약, 그러니까 총칙이라고 불러요. 항상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내용만 배우다 보니까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부동산 거래와 관계없는 지식이야. 그러면 시험 범위가 아니고 계약만 시험 범위다 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채권편 이렇게 안 쓰여 있고 채권편 중에서도 계약에 관해서만 시험 범위라고 하여 계약법 이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법이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숨어 있는 이 채권이 생긴다는 걸 연상해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다시 한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그렇지. 그런 생각 해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수학 능력을 본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여기 봐 여기. 채권 생겨, 물권 생겨. 그렇다 이거야.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걸 생각해야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메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어디?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재산권이라고 그랬고 이쪽으로 와서 재산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을 시험 문제 물어본다고 해요.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사례로 물어보는 건 재산권의 침해 시 뭘 물어봐? 구제 수단 4가지가 있었어. 몇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려거든 재산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이 4가지가 있구나. 4가지를 기억 못해도 4가지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몇 가지가 있어? 구제 수단이 4가지가 있어. 하나는 재산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이 계약상 청구권.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안 써도 돼. 여기는 메모하시오 그러면 메모하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연상시켜야 될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민법은 맨 저것만 할 텐데 뭐 하나의 구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메모하시오 그러면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물권의 침해 시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계약에 물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계약도 아니고 물권도 침해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이 생기더라 이게 부당이득. 그래서 세 번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러면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물권이겠어, 채권이겠어? 채권이야 이게 채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이런 4대 구제 수단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약상의 청구권을 자주 안 물어보고 물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을 물어봐. 이제 계약상의 재산권 중에서도 여기다가 다시 압축하면 채권 침해 시, 물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이다. 그러면 3대 구제 수단이 다 같이 물부손이 있다. 물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이 다 같이 물청, 부청, 손청 쓰지 말어. 그럼 여기서 이 부당이득이 뭐냐면 원인 없이 남의 물건을 사용해버리는 경우야. 원인 없이 남의 물건을 사용하면 그로 인하여 생기는 청구권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인의 물건을 쓰거든. 그러면 그걸 원인 없이 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놓으셔 할 수 있는 권리가 다 같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나면,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나면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때 그걸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긴다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 시 4대 구제수단, 물권의 침해 시 3대 구제수단. 오늘은 계약을 배울 텐데, 계약을 배우는 이유는 계약상의 청구권이 어떤 것인가 그거 알려고 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생김으로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채권 행위다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채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채무도 생기거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말하면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라고 해서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같이 채권 행위. 자, 계약은 법률 행위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다 띄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기는 행위라고 해서 다 같이 채권 행위라고 이름도 붙인다 그런 얘기야.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 뒤로 한번 가보자. 계약. 그래서 2주 동안 계약 기초를 해줄 거예요. 2주 동안. 그러면 나중에 앞에 있는 총칙이 잡히기가 좀 쉬워 이렇게. 근데 총칙부터 했더니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야 다른 동영상 기웃기웃대더라고. 그 꼴 보는 게 영 마음이 좋지 않아. 그 꼴 보는 게.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오냐면 363페이지를 한번 펴봐. 363페이지를 쭉 펴셔. 363페이지 봤더니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다가 또 메모해. 계약법에다가. 계약법 여기 오른쪽에다 또 메모. 계약법 오른쪽에다 또 메모 이렇게 해놓고 제3편 또 다시 써. 그대로. 3편 채권 이렇게 쓰시고 요대로 또 써봐. 제3편 채권 1장 총칙 2장 계약 3장 사무관리 4장 부당이득 5장 불법행위 이렇게 쓰시고 요대로 쓰는 거예요. 요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차를 딱 보는 순간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의 소부분을 찾고 봐줘야 돼. 전체에서 소부분.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거든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어. 그래서 전체에서 전체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지엽적인 부분을 들어가는 경우 또 지엽적인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을 연역법과 귀납법 그걸 병행해야 돼. 그걸 칸트의 변증법이라고 그러지. 요식한 말로.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딱 보는 순간, 계약법을 딱 보는 순간,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사무관리를 언급하는 건 하나도 없어. 굳이 언급한다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기억한다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했을 때 본인이 그 행위를 추인하면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행위가 사무관리가 성립이 돼. 그래서 나온다면 거기 하나인데 사무관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험은 한 문제도 없어.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럼 부당이득은 요소마다 나와. 요소마다. 유치권자는 물건을 유치할 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치할 때 그러니까 유치권 여러분들 지난주에 유치권 카센터 앞에 지나가면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유치권이라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수선비 받아내기 위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사용해서는 안 돼. 유치권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유치권자가 사용했다면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을 사용하는 원인 없이 사용했으니 내놓으실 수 있는 권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이제 계약법 가면 그러면 계약법은 어떻게 쓰여 있느냐 밑에다 이제 계약법 밑에다가 메모해. 여기 계약법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
자, 채권편에서는 제3편 제2장 계약만 배워. 뭐만 배워?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채권은 아무에게나 요구한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다시 계약을 보면 계약. 여러분들은 계약 밑에다가 메모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 밑에다가 여기 제1절 총칙 이렇게 쓰셔. 계약 밑에다가. 여러분들 계약법 밑에다가 자 계약법 밑에다가 자 이렇게 자 메모. 여러분들 계약법 이렇게 있어. 다시 메모. 여러분들 책에 계약법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메모 제1절 총칙 이렇게 메모하셔. 제1절 총칙 그 다음에 제3절 매매 이렇게만 써. 제4절 교환 제7절 임대차 제15절 화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 나서 화해하지? 어? 그럼 화해하면 남는 것은 뭐요? 화해하면 채권 생겨, 물권 생겨. 야, 화해하면 끝나는 거지 뭐가 생겨.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야, 화해하면 둘이 끝나고 악수하고 밥 먹는 거지 뭐요. 그러면 안 되고 화해라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줘야 돼. 화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법전에서 화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종지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화해라고 하는구나 아셔야 돼. 이렇게 다시 화해는 계약이요, 계약이 아니요. 계약이잖아, 화해. 여기 화해는 계약이요, 화해. 다시 화해. 부부간에 화해하면 화해는 계약이다 아니다. 그러면 분쟁 이유 따지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요. 분쟁을 끝내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남편에게 어디서 술 먹고 왔느니 이런 소리 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집사람이 주식을 다 사서 날렸어. 그럼 화해했으면 돈 내놓으시 하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화해할 일이야. 화해해서는 안 돼. 화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리의무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1절 총칙에서는 제1관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이렇게 쭉 나오는 데다 배울 거고 제2절부터 여기까지가 제2절부터 15절까지가 1절을 뺐더니 2절부터 15절까지니까 14개 나오잖아. 몇 개? 1절 빼서 15절이니까 빼봐 한번. 그럼 14개를 여러분들 책에 지금부터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368페이지로 가. 이제 368페이지 갔더니 02번에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거기에 계약의 종류에 1번 전용계약, 비전용계약 나오잖아. 368 폈나? 맨 밑에 02번에 계약의 종류가 보여. 보였나? 거기 한번 읽어본다. 1번 시작. 거기다 전용계약이다 이렇게 형광펜을 한번 해보죠. 전용계약에다 형광펜 하시고 전용계약에다 형광펜 하시고 이렇게 놓고 15개 15개 이렇게 써. 15개. 전용계약이 몇 개 있어? 거기 밑줄 그셔봐.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5가지의 계약을 전용계약이라고 한다. 되어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거든. 변별력이. 그래서 책에다가 밑줄 안 긋고 강의 듣다 보면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계약에 여기서 2절 한번 읽어본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여러분들 돈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 사용대차.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는 그냥 차임 받고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 여기에 답이 다 있어. 이거 대가 빌려준다. 물건을. 임은 공짜로 차임 받고 그 차임 받고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 다녀본 적 있잖아. 그건 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거야. 고용계약. 그 다음에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선해 주시는 계약을 다시 도급계약. 자동차 수선해 주시는 계약을 무슨 계약? 도급계약. 우리가 맡긴 사람을 도급인 자동차 카센터 주인을 수급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행센터에 여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그래서 여기 원래 9절에 도급계약이 있었는데 2년 전에 9절에 2라고 해서 제목을 원래 15절까지 법정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 2에서 여행계약을 하나 집어넣은 것이야 이게. 자, 그러면 여행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그런 생각을 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행계약을 하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보수 주겠다. 이거 현상광고야. 그리고 위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걸 위임이라고 그래. 다들 위임.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기중한 빤스는 보관하시오. 이런 거. 다시 한번 기중한 물건은 보관하시오. 이게 임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조합은 여러분 조합은 두 사람이 돈 내서 다시 한번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 다시 한번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 종신정기금은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소자 220만 원씩 드리겠다. 이것을 종신정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20만 원 드리겠다. 이거 쉽지 않아. 딸들은 그런 계약을 해.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20만 원 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빨리 가시오. 이렇게만 해. 이걸 평생 죽을 때까지 종신, 신체가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 종신, 정기금 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해는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 이런 거 화해라고 그래. 머릿속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시험만 배우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 왼쪽에다 메모해. 매매. 한 짝 앞으로 가. 앞으로. 여러분들 계약법 여기다가 여기 다시 앞으로 와서 거기다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3절 매매, 4절 교환, 7절 임대차. 그리고 요 세 개만 시험 범위다 그 말이에요. 세 개만. 그리고 지금부터 세 개만 시험 범위인데 여기까지 설득됐나? 세 개만 시험 범위야. 다시 한번 매매는 계약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뒤에가 계약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도 계약이다 생각해야 돼. 증여는 계약이 아니요. 화해는 계약이 아니야. 그래,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다 아셔야 된다.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이 다 같이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여러분들 교재 2장 넘겨봤더니 지금 02번의 계약의 종류에 거기에 전용계약과 비전용계약 나오나? 지금부터 여기 이 전용계약이 뭐냐면 전용계약이 여기 15개의 계약은 이 법전전자야. 법전전자. 법전에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을 우리 제2편 계약법에 존재하는 계약을 전용계약 이렇게 붙였던 것이야. 여기 계약법에서 나오는 15개의 계약을 무엇이라고 불러? 전용계약. 머릿속에 들어갔나? 그럼 시험. 자, 매매는 전용계약이다. 맞아 틀려? 맞지? 교환은 전용계약이다. OX. O. 임대차는 전용계약이다. 맞아 틀려?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3월 달에 왔을 때 매매는 전용계약이다.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지금부터 정신 잘 차려야 돼. 자, 계약의 종류에는 여기에 전용계약이라는 게 있어. 전용계약. 전용계약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매매를 배울 때 여기에 계약금 주고받기로는 계약도 있어. 그래서 매매를 배울 때 거기에 계약금 계약도 나오고 임대차에서 여기에 임대차에서 보증금 계약도 나와 이런 것들이. 자, 물어본다. 보증금 계약은 전용 계약이다. OX. 거봐 틀리잖아. 어디 있잖아. 여기 전혀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55 하면 안 된다. 그래서 55 하다가 아버지가 성이 5시냐? 또 이렇게 물어본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계약금 계약도 배우거든. 매매 배울 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매매에서는 계약금 계약을 한 문제 꼭 물어본다고. 그래서 계약금 계약도 배웠거든. 그러면 자, 계약금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계약금 계약은 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런 것들. 여기 없으면 다 비전용 계약이라고 그래. 여기 안 나오면 뭐라고? 여기다가 B자 하나 붙인 거예요. 비전용 계약이다 이렇게. 승질 내지 말고.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잘하고 머릿속에 외워두면 눈으로 익혀두고 외워두고 그러면 시험 공부가 되는 거고 집에서 동영상 씩 보잖아. 잘 몰라.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용 계약이다, 비전용 계약이다 설명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장 넘겨서 370페이지에 4번에 낙성계약, 요물계약 나오지? 응?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매매기환 임대차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매매계약을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 이렇게. 자, 한번 외워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그러면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대. 자,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생겨? 응? 채권 채무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까 채권 배웠는데 또 매매가 이루어지면 뭐 생기냐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가 생겨? 채권 채무. 아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생긴다고 연결해 왔잖아. 근데 매매가 이루어지면 느닷없이 소유권 생긴다 했다가는 안 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생기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정했어. 그래서 여기서 계약이 성립될 때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아니면 계약서 썼을 때 효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와 같이 약정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자, 밑줄 그어봐.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민법은 여러분들 개념법학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지? 개념법학이란 용어 자체에 해답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용어 자체에. 그래서 거기다가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에 대하여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만 있어도 성립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아직 쓰지 말아. 낙성계약은 청승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청승합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비하여 오른쪽에 무슨 계약이라고 써 있어? 요물계약.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낙성계약, 요물계약이다 오른쪽에 메모하셔. 낙성계약, 요물계약에다가 낙성계약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있어 용어가. 여러분들 이번 달에 용어 배운다고 그랬지? 그 용어 배워도 답이 다 보여. 그럼 용어는 다른 데서 대충 배워야지 안 돼. 기본이 최고가 안 가. 그러니까 민법은 기초가 최고라고. 그래서 낙성계약에다 밑줄 긋자. 이렇게 써보자. 청약과 승낙의 합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건 인도 또는 일의 완성. 자, 여기서 청약 승낙의 합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청약 승낙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청약 승낙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런데 청약 승낙의 합치만은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 있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계약.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지? 청약과 승낙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에 비하여 다시 한번 일의 완성, 물건 인도. 그럼 여기서 일의 완성이나 물건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우리는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계약금 계약이야. 여기에 대표적인 게 무슨 계약?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주겠다, 알았다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이루어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 2천만 원 주겠다, 알았다, 그것은 계약금 계약이 아니야. 알아들었나?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하면서 오늘 11월 11일 날 계약하면서 2억의 사고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 대금 1억 주겠다. 그럼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매매계약서에다가 11월 10일 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11월 12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어. 매매계약서에. 자, 매매계약 하면서 매일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하기로 한다라고 약속했다고 계약서 속에다가. 이것은 계약금 계약이요,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런 거예요. 매일 만나서 계약금 주고받지? 이거 봐라. 자, 따라서 계약금 주고받기로 한다. 합치했어. 그리고 매일 계약금 걸었지? 매일 이루어지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 이해가 왔나? 또 여름에 또 땀이 나게 생겼네. 계약금 말로 해야 돼? 계약금 걸었을 때 성립이 돼? 그거 쉬운데? 오늘 매매 오면서, 야, 오라, 네가 계약금 1,000만 원 걸어라. 알았다. 그럼 계약금 없는데, 지금 당장 없는데 어떡하지? 내일 주기로 하지 뭐. 그럼 내일 주기로 했을 때 내일 주었지? 그때 계약금이 이루어진다니까, 계약금 계약이.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의사표시만 있어야 되겠어? 계약금 교부가 있어야 되겠어? 계약금이라는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것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동의해? 그런데 매매는 계약금 계약의 매매는 약정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계약서 썼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낙성계약은 전부 불요식행위다 하셔야 돼. 그러면 다시 한다. 혼인할 때는, 야, 우리 혼인하자, 알았다 갖고는 안 되고 계약서에 써서 신고까지 해야 돼. 그래서 혼인은 말로 해야 돼? 문서에 작성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문서에 작성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다 같이 요식행위. 근데 계약 매매는 문서 썼을 때 이루어져? 청승 합치만 있어도 이루어져? 그러므로 매매는 계약서 안 써도 성립되는 거지. 그러므로 요식이요, 불요식이야?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버리고 말어. 그거 화낼 일 아닌데? 그래서 따라서 낙성계약은, 그래, 밑줄 그어서 낙성계약은 모두 불요식행위다. 그럼 오 하는 거예요. 낙성계약은 전부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야?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근데 이것은,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응? 거봐, 그래서 3년 해도 문제가 생기래요, 거기요. 계약금 계약은 문서에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잖아.
문서에 써야 머릿속에 기억해. 다시 유언은 말로 해야 돼. 문서 써야 돼. 그러니까 문서 작성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식행위라고 하고, 잘 들어봐. 요물계약과 요식행위는 달라. 아따, 비슷비슷하다 하면 안 된다. 지금 눈이 승질 내려고 그래. 자기 모르면 나한테 승질 내지 마라. 그래서 다시 한다. 유언은 말로 해도 돼. 문서에 써야 돼. 유언은 문서에 써야 돼. 다시 유언은 요식행위다. 요식행위하고 요물계약은 달라. 요자 있다고 해서 막 형제간이다 하면 안 되고, 요식행위는 언제 성립이 돼? 문서 작성. 근데 계약금 계약은 문서 작성해야 돼. 말로 해도 돼. 말로 계약금 주겠다. 그리고 주면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자기들이 여기 오다 보면 신랑이 불쌍한지 안다고. 모의고사 3월 달부터 보거든. 30점 나오고 40점 나오고 7월 달 가도 40점 나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거든. 신랑이 뭐 하면 신랑 잡아, 닭 잡듯이.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해 보면 이제 자기의 아집이 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집만 피웠던 것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이런 게. 그리고 잠자고 있으면 신랑 모습에 술 한잔 드시고 잠자지 엄청 미안한 생각이 들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모르는 것을 막 우겨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다. 지금 오늘 배울 건 다 이제 낙성계약, 요물계약 개념만 아시면 돼. 그럼 매매는 낙성계약이요, 요물계약이요? 임대차도 어디 보자. 임대차 한번 읽어본다. 임대차는 시작.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임대차는 요물계약이요, 낙성계약이요? 그렇게 공부해가는 거예요. 다시 한다. 임대차는 전용계약이다, 비전용계약이다? 큰 틀로 와야 돼. 큰 틀 처음부터. 15개의 계약을 전용계약이라고 했고,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3개 배웠지. 근데 지금부터는 계약이 성립될 때에 말로만 해도 성립되는가, 물건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되는가,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배우고 있다고. 다시 한번 낙성계약. 이해하셨나? 매매는 무슨 계약? 임대차도, 교환도. 교환 한번 읽어보자고, 책에. 저 뒤에. 여러분들 교재 저 뒤 임대차 앞에 교환이라는 계약이 있거든. 448 페이지. 자, 448에 596조 교환의 의의 나와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책을 딱 펴시면 법전을 보는 것이야. 법 조문의 해석 능력을 배우는 거니까. 자, 한번 읽어본다. 제 596조 다 같이 시작. 제 596조 다 같이 함께 시작. 교환의 의. 교환은 시작.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야. 이거 봐. 금전 주겠다고 하면 이게 대금이 아까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대금은 금전이거든, 금자. 근데 교환은 금전이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토지 줄 테니 네가 금 한 냥 준다,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토지 줄 테니 네가 나한테 금 한 냥 주게 달라 그랬어. 그럼 토지와 금을 바꾸기로 하는 것은 매매요, 교환이요? 금은 대금이냐? 금은 물건이요, 그냥 돈이 아니잖아, 화폐. 금이 금전인 줄 알았어? 화폐 10,000원짜리는 항상 오늘 또 10,000원, 내일 또 10,000원이잖아. 근데 금은 내일이 되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황금은 금전 아니다. 참 아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황금과 송아지를 바꾸기로 하는 것은 매매요, 교환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서는 반드시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이 뭐냐면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대금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는 원 아니야. 그것이 금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본다. 교환은 시작.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거기다 약정함으로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환은 약정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물건을 넘겨주어야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교환은 무슨 계약이야? 옳지, 낙성 계약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계약의 종류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이 매매교환, 임대차인데 여기서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을 구별할 때에 여기 현상광고라는 게 있어. 현상광고가 들어야 돼.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 손들어. 강아지 키워? 옛날에? 지금? 그럼 강아지를 만약 잃어버리면 바람 피운 신랑이 집 나가면 신랑 찾는다 광고 내 안 내?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키우는 강아지가 집 나갔을 때는 강아지 찾는다 광고 내지? 그 사람과 강아지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럴까? 강아지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 사람 대상이 목적이거든. 대상. 근데 사람은 바람 피는 남자는 보호해줄 필요 없지. 발로 차야지. 신랑 바람기 좀 있나? 모르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 잘 봐. 현상 광고는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약속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고. 한번 읽어보자. 현상 광고는 시작.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하기로 한 자여, 어느 행위를 완성해야 돼.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했을 때, 다시 한번 개를 찾아준 자에게. 그러면 현상 광고는 연탄가스가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 했을 때 연탄가스가 나오지 않는 일을 완성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현상 광고는 일단 광고주와 응모자 사이에 일의 완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현상 광고는 요물계약이다 그 말이야. 한번 읽어본다. 자, 현상 광고는 시작.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중요한 게 하기로 한 자여. 그러니까 일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일의 완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 주기로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하는 행위를 모함으로써, 그러니까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야.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따라서 개를 찾아주기로 한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개를 찾아왔음 해야 보수 주시한다고. 그럼 여기서 15개의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 하나만 요물계약이다 하시면 돼. 다시 한다. 전형계약 중에서 15개의 전형계약은 전부 낙성계약이요. 다 낙성계약이고, 하나만 무슨 계약? 하나만, 현상광고만 무슨 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낙성계약이 뭔지 이렇게 개념은 잡았을까요? 자, 한번 다시 가봅시다. 페이지 370페이지에 4번 배웠어. 한번 읽어본다. 낙성계약, 요물계약. 2번에 1번 보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 외에 있잖아. 이렇게 따라서 합치 밑줄 그셔봐. 의사표 동그라미 쳐. 합치. 앞으로 합이 나오면 다 계약이야. 이제 다시 한번 합의 이런 말이 나오면 계약이라고. 그럼 합치만 있어야 물건의 인도까지. 거기는 대금의 지급이요, 대가의 지급이요. 대금 지급이 아니야. 또는 일의 완성이 기타
일의 완성 등의 기타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쓰여있네. 거기에 현상 광고만 이제 거기 봐. 다시 한번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 근데 우리 시험은 현상 광고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낙성 계약이냐 요물 계약이냐를 구별할 때 꼭 하나가 들어가. 그래서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다 하면 얼른 오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 현상 광고는 전용 계약이다. 맞아 틀려? 맞지? 현상 광고는 낙성 계약이다. 맞아 틀려? 자, 현상 광고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된다. 맞아 틀려?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면 낙성 계약. 합치 이외에 일의 완성이나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 계약. 여기까지 성립됐나? 쉬었다 합시다.